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쇼핑몰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국내 점유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긴 해도 수출을 주로 하고 있어 매출이 상당한 편입니다. 특히 쇼핑몰 설립 초반에 중국 시장을 확보한 탓에 중국 쪽 주문량이 많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었어요. 사람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 또 돈만큼 확실한 보상이 없는 만큼 쉬는 시간, 자는 시간 줄어들수록 점점 더 쌓여가는 통장 잔고를 보면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은 일하느라 바빠 모은 돈 쓸 시간도 없다는 생각에 조금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걸로 소중한 내 가족들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들 원 없이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보상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애틋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 진짜 가족만 있는 건 아니죠. 저 돈 벌기 시작하면서 생전 연락 한번 하지 않던 친척들이며 지인들이며 그렇게 친한 척을 해대며 제 덕을 보려고 살살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결혼 후에 시댁 쪽에서 제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잘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너 치사하게 나한테 줬던 걸 이렇게 도로 뺏는 법이 어딨니? 왜요? 대학도 못 나온 고졸 출신 며느리 아무리 대단한 거 갖다 바쳐봤자 의사 며느리 반절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까지 미쳤다고 어머니 호구 노릇을 자처해요? 아니 오해야 오해 예. 어머니 입으로 내뱉어 놓고 이제 와서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그렇게 저한테 받은 거 아까우면 이렇게 도로 뺏길 일 없게 잘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지 그러셨어요. 원래 남의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제가 참 돈 때문에 별의별 꼴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만 돈 쓰고 이렇게 제대로 된 대접 못 받을 줄은 몰랐네요. 어릴 적부터 사업한다고 야근 장사꾼들 속에서 살아남는다고 호구 취급 안 당하려고 그리도 애를 썼는데 정작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호구 취급 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모르면 몰랐지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런 대접 계속 받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까운 제 돈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넘쳐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마음 가는 것만큼 지갑 열리는 게 사람 마음인 법이죠. 그런 제 마음을 그렇게 한순간에 보잘것없게 만들어 놓고 제 덕 볼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전 어릴 적부터 대학 진학에 뜻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보단 직접 손으로 주물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활동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특히나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저 유행하는 옷을 그대로 사 입는 거에 아니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옷들 이리저리 고쳐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리폼이죠. 아직 정식으로 옷을 만드는 일이나 패션 등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제 적성과 취미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어릴 적엔 멀쩡한 옷 괜히 난도질해서 요상하게 만들어놨다고 친정어머니께 등짝을 맞기 일쑤였지만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그렇게 과감하게 이것저것 시도해봤던 경험이 지금에 이르러서 패션 전문 쇼핑몰 대표로 발돋움하게 해준 계기가 되어준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대학 갈 뜻이 없음을 밝히고 패션과가 있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습니다. 정 그 일하고 싶으면 대학 전공을 그쪽으로 잡아도 되잖아. 엄마, 나 정확히 말하면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구상한 옷들을 판매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은 거야. 아, 그게 그거 아니야?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하는 일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물론 쇼핑몰 사장으로 성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였어요.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하려면 단순히 좋은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걸로 모자라 해외 유수의 패션 전문학교에 유학을 다녀와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데 저희 친정 형편에 그 정도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웠고요. 부모님이 거기까지 지원해 주실 수 있다 하더라도 지원받은 만큼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한시라도 빨리 사업에 뛰어들어 최대한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그나마 제게 승산이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가 고작 제 나이 중3이었으니 또래에 비해서 현실 감각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남들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미 제 인생 노선을 확실하게 결정한 저였어요. 쥐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어린 여학생에 불과했지만 저는 제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워낙 어릴 적부터 꿈이 확고했으니 어린 시기에 더 그랬을지 모르나 덕분에 지치지 않고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달려든 것만큼은 분명 제 성공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는 건 의심조차 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었던 패션 일 배우다 보니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중학교 다닐 때까지 친정 부모님 성화에 공부를 놓지 않았고 또 성적도 제법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만 한 번도 공부가 재미있어서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저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고들 어른들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줄로만 알았고 거기에서 재미를 찾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이후부턴 달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배우는 건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배우는 것이 이렇게나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 기술이랄 것도 없어서 삐뚤빼뚤 옷 만드는 흉내만 내던 것이 체계적인 배움으로 인해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스타일을 구축해보기도 하고 모델과의 친구들에게 제가 만드는 옷을 입혀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들 중 몇몇은 쇼핑몰 오픈 초창기에 제 쇼핑몰 모델을 서주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손만 대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시절이었어요. 와중에 외국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사실 전 디자이너로서 훌륭한 디자인의 옷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단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제 손을 거친 옷을 입어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구가 많은 중국에 관심이 가게 됐던 거죠. 이미 한국의 제품들이 질이 좋다는 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소문이 퍼져 있었고 차츰 포화 상태인 국내에서 눈을 돌려 해외 시장을 노리는 쇼핑몰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저 역시 주 본거진 국내로 생각하면서도 가능하면 중국 쪽과 연이다 판로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 생각한 것이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영어 시간이 그렇게 어렵고 졸릴 수가 없었는데 내가 필요해서 배우는 외국어는 수업 시간 돌아오는 것이 기대될 정도였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자기가 직접 필요를 느껴봐야 공부하는 재미를 붙일 수 있게 된다고 하나 봐요.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중국어 공부는 쇼핑몰을 오픈하고 나서도 꾸준히 했고 그 이후로 중국 쪽과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하게 되고 중국어 쇼핑몰 사이트까지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서 중국 측 실무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 세월이 이제 근 20년을 넘어가고 있으니 중국에서 태어난 원어민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 없을 만큼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게 됐어요. 흔히들 고졸이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공부한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저 역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학 진학보단 사회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일 뿐 제 인생에 필요한 공부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특히나 저 같은 고졸이 유창하게 구사하는 제2 외국어가 있다고 하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남들 보기에 그냥 운 좋게 옷 파는 일로 큰돈 벌게 됐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어디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술술 풀릴 만큼 녹록한 일인가요? 누구든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은 목숨 걸고 해야 겨우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말까 한데 하물며 전 한 사업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운 좋게 날로 먹어서 여기까지 왔더라면 망해도 진작 망했겠죠. 특히나 옷처럼 유행에 민감한 것일수록 미리 다음 유행을 예측하고 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유행이 시작될 때 유행하는 아이템들 걸어놓으면 그땐 이미 늦어요. 적어도 최소 2달은 전에 미리 준비해야 물량 확보를 해놓아야 원활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해내는 곳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 업장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후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제 이름 걸고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래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미리 유행을 일궈내기 위해 정말이지 밤낮 없이 일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국내에서 출발했다 사라진 인터넷 쇼핑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나요? 한때 인터넷 쇼핑몰이 붐처럼 일었을 때 너도 나도 이 사업에 뛰어든 이들이 적지 않았어요. 아마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늘어난 것도 이렇게 쉽게 사업을 대하고 뛰어든 사람들의 영향이 클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다 그렇듯이 결국 살아남는 건 철저하게 준비하고 꾸준하게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은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죠. 그 살아남는 극소수 몇몇이 되기 위해 정말 제 젊은 날을 통째로 갈아 넣었다시피 하며 앞만 보고 달렸어요. 제 개인 사생활이라는 것이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데만 꼭 3년의 세월이 이만하면 제법 안정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이 5년. 그리고 10년이 돼서야 이제 어느 정도는 내 목표치를 이루었구나 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물론 노력만 한다고 해서 사업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다행히도 제게 어느 정도의 운도 따라줬겠죠. 그 10년 동안은 정말 다른 데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하고 정말 죽도록 일만 했어요. 애초에 제가 사장이니 연차니 뭐니 이런 건 없었고 나중에 쇼핑몰 확장 후 고용하게 된 직원들한테 휴가를 보내줬지 막상 전 온전하게 마음 퍼니 휴가 한번 즐기지 못했어요. 뭐 이제 와서 그게 아쉽다거나 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죠. 그런 희생을 담보로 제 쇼핑몰을 일으킬 수 있었으니 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하느라 바빠 사무실, 물류 창고, 저희 옷 의뢰한 공장을 반복적으로 도는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집에선 거의 잠만 자고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멀지 않은 거리에 친정 식구들이 살고 있긴 했지만 그리 가까이 살아도 얼굴 보기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날 가는 곳 빤한데 죽어라 일만 하고 있으니 이렇게 일만 하다 내 인생 끝나는 건 아닐까 싶었던 적도 있었죠. 사업을 통해 얻는 성취감을 생각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니 일하느라 바빠 가족도 친구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생활이 조금 헛헛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저희 쇼핑몰 국내외 법률 자문을 맡아주던 변호사와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제 짧은 생활 반경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동갑내기인 남편은 사업적인 부분 외에도 저와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였어요. 남편이나 저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정말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이었죠. 저는 일찍이 진로 정해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기술을 배워 성인 되자마자 사회에 뛰어들어 지금의 사업체를 일궈온 사람이었고 남편은 반듯하게 학교 공부 잘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해 명문대 진학한 이후로 로스쿨 들어가 변호사가 된 사람이었어요. 사실 전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로스쿨 들어갔던 것도 제가 법조인으로서 큰 뜻이 있어서라기보단 주위에서 인문계 출신이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법조인이 되는 길이라고 하니까 마침 성적도 모자라는 편은 아니고 그 편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윤정 씨처럼 어린 나이부터 자기 진로를 확고하게 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고학력자이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고졸 출신의 사업가인 절, 그것도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도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절 은근히 멸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어요. 제가 뭐 그런데 기죽을 성격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런 대접 받는다는 게 또 달갑지만도 않았겠죠. 특히나 그렇게 고생해서 사짜 직업 달아났는데 제 수입이 그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걸 알게 되면 괜한 자격지심에 절 더 깎아내리려 드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못난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가지는 사람들과는 달리 제가 하는 일에 호기심이 넘치던 남편이었어요. 그 일하는 사람치곤 드물게 순진한 구석이 많기도 한 사람이었고 애초에 직업적인 편견 자체가 잘 없는 사람이기도 했죠. 사업적으로 얽힌 사람과 일부러라도 사적으로 가깝게 지내지 않고 거리를 두고 선을 지키려고 하는 저로서도 쉽게 마음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됐고 결국엔 그 사람이 제 평생의 배필이 됐죠. 남편의 집안은 법조계와 인연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님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하셨으나 시아버지 되시는 분도 법무사로 오래 일하셨다고 하셨고 남편의 형님 역시 남편보다 이르게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두 형제 중 막내였어요. 아마 성인이 되고 나서도 쉽게 진로를 정하지 못했던 남편이 법조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역시 그러한 집안의 영향을 받아서였을 겁니다. 남편과는 5살 터울이 난다는 아주버님은 이미 결혼해서 자녀까지 두고 계셨어요. 제겐 손윗동서가 되는 형님 되실 분께선 의사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자 직업 가진 사람들끼리 같은 직종의 사람 혹은 비슷한 조건으로 여겨지는 전문직 종사자와 맺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남편의 집안도 그런 경우이구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집안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자 직업 가진 사람이 셋이나 된다니 솔직히 조금 부럽기도 했어요. 아들들은 변호사에 큰며느리는 의사에 집안 스펙이 아주 의뢰의뢰하네. 나 같은 사람은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어. 무슨 소리야. 우리 셋 버는 거 다 합쳐도 자기 한 사람 목 못 따라갈 텐데.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 잘 버는 게 장땡이지. 그걸로 따지면 자기가 우리 중에서 제일 갑일걸? 저 추켜 세워준다고 남편이 너스레를 떨며 하는 말이긴 했지만 솔직히 저 스스로도 제가 크게 꿀릴 것 없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사회적으로 변호사나 의사를 쇼핑몰 대표보다 더 쳐줄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제 쇼핑몰 덩치를 제법 키워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남편 말 맞다나 당시 남편의 수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제 벌이가 크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키워놓은 이후 추가적으로 직원까지 고용한 상태여서 저로서도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하물며 10년 넘게 제 청춘을 갈아 넣어 성장시킨 회사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절 제외한 남편 형제와 형수까지 다들 고학력자이다 보니 고졸인 제 입장에선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들 대학 나올 시간 동안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마냥 손 놓고 지는 것도 아니고 제 사업에 필요한 공부, 사업 꾸려 나가느라 잠잘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했던 것을 생각하면 내가 굳이 움츠러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희 부모님께 남편 처음 소개시켜 드릴 때나 제가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릴 때까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딸 자식 어릴 적에 옷 찢어가며 말썽 피우고 남들 다 가는 인문계 고등학교 갈 생각 않고 고집 부려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더니 기어이 사업가라는 가시밭길에 뛰어들어 일하느라 힘이 들어 하루하루 말라가는 저를 보며 늘 노심초사하셨어요. 그런 딸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해서 제법 어엿한 사업가가 되는가 싶더니 일반인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규모로 쇼핑몰을 성장시켜 외국에 수출까지 하면서 집안을 일으키고도 남을 정도의 거액의 매출을 올리게 되니 얼떨떨하기도 하면서 감개무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도 막상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사람 만날 시간도 없다 보니 저러다 사업한다고 제 짝도 못 찾고 좋은 시절 다 보내는 건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죠.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 외롭게 지내는 것만큼 마음 쓰이는 일도 없으셨을 테니까요. 그런 딸이 번듯한 변호사 사윗감을 데려왔으니 두 분 모두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저 스스로는 제가 남편에게 꿀릴 것 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솔직히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기에 딸이 변호사라는 좋은 직업 가진 신랑감을 데려온다면 사윗감에게 대단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반기지 않으실 부모님이 더 드물겠죠. 특히나 부모님들 보시기엔 자식의 배우자로서 프리패스나 다름없는 직업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 융숭한 대접을 받은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첫인상에서 아무리 시부모님께 좋은 점수를 딴다고 해도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해줄 것 같은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기세로 밀어붙여야 할 순간들이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그런 기세로 악으로 깡으로 힘든 시절 버텨왔던 저였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과 그런 기싸움을 하게 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도 사업하면서 산전수전 겪어온 바가 적지 않은데 설마 하니 예비 시부모님 만나는 자리에서 기죽을 일이 있을까 싶었죠. 다행히 남편이 미리 밑밥을 잘 깔아두어 제가 꽤나 성공한 인터넷 쇼핑몰 대표라는 건 저 만나기 전에 이미 인지하고 계신 시부모님이셨어요. 우리 집안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가? 젊은 아가씨가 혈혈단신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이만큼이나 크게 키웠단 소리 들으니까 참 대단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시아버진 꼭 남편이 제게 하던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부자가 생김새도 꼭 닮은 것이 성격까지 닮아 있어서 첫인상부터 친근한 느낌이 드는 시아버지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그보다는 좀 더 깐깐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아무리 사업하느라 바빴다곤 하지만 그래도 대학은 나왔으면 좋았을걸.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많이 따지지 않아요? 윤정 씨 사업하는데도 도움이 크게 됐을 텐데. 첫 만남에서부터 제 학력 대놓고 아쉬워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자식 둘 다 변호사라는 소리에 학벌에 대해 민감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긴 했는데 법무사로 일하신다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 쪽에서 대놓고 제 학벌을 문제 삼는 발언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어요.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거나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대놓고 그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 없는 사실도 아니다 보니 괜히 민망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죠. 속으론 조금 반감도 들었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도 고졸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와 연애하다가 아주버님이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얘기까지 남편에게 이미 다 들었거든요. 그 전까지 시할머니께서 고졸인 며느리 성에 차지 않아 하셔서 두 분 연애하시는 것도 내내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 덜컥 손자 가지는 바람에 마지못해 허락하신 거나 마찬가지셨어요. 그래놓고는 당신도 고졸 출신이면서 고졸 출신 며느리인 저 탐탁지 못하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어처구니가 없긴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고 해서 당신 자식한테 바라는 것까지 같을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감안해도 그게 곱게 들리진 않은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게다가 법무사인 시아버지에 비해 가난한 친정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이 여사원으로 일하던 시어머니와 제 처진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전 나름 성공한 CEO로서 활발하게 사회활동하고 있었고 수입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나왔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당신의 두 아들들보다도 훨씬 말이죠. 학력을 언급하며 대놓고 아쉬운 티를 내는 시어머니를 보고 표정이 굳은 저를 눈치챈 남편이 대번에 그런 시어머니 말을 막았어요.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미래에 대한 뜻이 확고해서 자기 길 가겠다고 일부러 그렇게 결정한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업가인데 사업 규모나 이 사람 수입이나 그런 것들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은 갖다 댈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우면 더 배워야지. 외국인 바이어 상대로 유창하게 현지 말로 소통하는 거 보면 또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다니까. 제 모친 앞에서 저 기죽지 말라고 하는 소리인 거 알면서도 남편이 그렇게 축혀 세워주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시어머니 발언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시아버지께서도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나도 일하면서 보니까 부모 재산 물려받은 것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사업 일으킨 사람 중에 저 나이에 저렇게 성공한 사람 쉽게 보지 못했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꼭 대학 나왔다고 사람굿이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고졸인데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이만큼 훌륭하게 장성시켜놨는데 그런 거 따질 게 뭐가 있어. 시아버지야 시어머니와 저의 공감대 형성해 주시겠다고 시어머니가 고졸 출신이라는 걸 언급하신 거겠지만 아들 내외 앞에서 자신이 고졸이라는 사실을 갑작스럽게 밝히게 된 시어머니 얼굴에 당혹감이 번져갔어요. 왜 그렇게 처음 보는 며느리감 앞에서 학벌 운운해가며 귀를 누르려고 하시는 건가 곱깝게 생각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 스스로가 고졸이라는 사실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사람이 자기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시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딱히 다른 소리 한 건 아니고 그저 사실만을 얘기하셨을 뿐이신데 시아버지 그 발언 이후로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진 시어머니를 보니 또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어지간하면 서로 학벌 얘기 나오는 일 없도록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부턴 의사라는 큰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의사라 워낙 바빠서. 아, 우리 큰애 의사라는 건 정우한테 들었죠? 애가 공부만 해서 그런지 집안 살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몰라. 일하느라 바쁜 애들이니 손자도 거의 내가 봐주다시피 하는데 애가 부모 닮아 그런지 벌써부터 얼마나 똘똘하고 영특한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의사라는 큰며느리를 어린 딸 자식처럼 얘기하신 시어머니가 조금 요상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 이후로도 느낀 거지만 시어머니 많이 배운 여자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당신께서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시할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맵게 당하셨다고 하니 그 반작용으로 그 부분에 더욱 집착하게 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뭐 썩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긴 했지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르기 마련이고 시어머니와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크게 제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가깝게 지내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어머니에 대한 기대를 접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제 결혼에서 같이 살 사람은 남편이고 그 사람이 제 학력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데 굳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받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결혼 후에 어느 정도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던 제 계획이 틀어진 건 오히려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벌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드디어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실감하게 됐거든요. 어머 세상에, 이게 도대체 몇 평이야? 저희 부부 신혼집 처음 구경 오시고 시어머니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셨어요. 남편도 변호사니까 벌이가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 구하는데 제 지분이 훨씬 많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큰형님 내외 지금 살고 계시는 집 평수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집이었더라고요. 그래도 전 일 때문에 나가는 일이 많을 테니 생각보단 적은 평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선 눈이 휘둥그레질 일이었나 봅니다. 큰아들 내외 아들은 변호사에 며느리는 의사로 둘 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배는 되는 너른 신혼집이라니 여자가 사업해서 돈 좀 잘 벌어봤자 설마니 내 잘난 변호사 아들과 의사 며느리만 할까 싶으셨나 본데 제가 벌어든 일은 돈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신 모양이죠. 그때부터 절 대하는 시어머니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어요. 너 사업하느라 그렇게 바쁘고 해외 출장도 잦다고 하는데 이 너른지 관리할 수 있겠니? 내가 가끔 들여다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어머님이 왜 그런 고생을 하세요? 필요하면 사람 쓰면 그만인 일을요. 저 어머니 그런 걸로 절대 고생 안 시켜요. 서로를 위하는 척 주고받은 말이긴 했지만 그게 은근슬쩍 제게 바라는 것이 많음을 어필하는 말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일하면서 사람 눈치 중에서 특히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 덕 보려는 사람들 낌새 눈치채는 거였거든요. 날 때부터 있는 집안이면 또 모를까 평범한 집안 출신인데 누구 하나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 하나 덕 보려고 우르르 달려드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요. 그런 거 다 받아주고 있다간 개천용이 승천은커녕 도로 개천으로 딸려 들어가기 십상입니다. 저 크는데 뭐 하나 도와준 것 없는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 힘들 때 외면하고 도와줄 생각도 없던 사람들일수록 더 뻔뻔하게 그런 거 요구하고 잘 하더라고요. 수법도 빤했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겪은 것 많은 제가 시어머니 뻔히 보이는 속내를 알아채지 못할 리 없었어요. 저희 신혼집 돌봐주신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제 덕 좀 보실 심산이었나 본데 상견례에서 고졸이니 뭐니 저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의사 며느리라는 형님 자랑을 있는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게 더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처음부터 선을 딱 그은 거예요. 애초부터 결혼해서 독립해 나와 남편과 둘이서 사는 집에 뻔질나게 시어머니 들락거리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제 벌이로 충분히 관리해 주실 전문가분들 고용하고도 남는데 그 핑계로 시어머니한테 꼬투리 잡히고 싶지도 않았고요. 원래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 아닙니까? 남편이야 이제 서로 인연 맺어 배우자가 된 사람이니 얘기가 다르겠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나 마찬가지인 시어머니는 또 다른 문제죠. 애초에 제가 이 정도로 돈 잘 버는 거 알지 못했다면 여전히 첫 만남과 크게 다르지 않을 태도였을 텐데 눈에 보이는 증거 확인하고 난 뒤에야 태도 바뀐 것도 석연치 않았고요. 시어머니 생각하는 척 은근히 벽을 치는 제 태도에 아쉬워 입맛을 다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더욱 그런 제 생각에 확신이 들었어요. 아, 괜한 빌미를 줘서 좋을 거 없겠구나 하고 말이죠. 결혼 임박하면서 형님 부부도 실제로 뵙게 됐습니다. 하도 우리 큰애 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와는 달리 추켜 세워줘서 저도 모르게 형님께 조금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막상 직접 만난 손이 형님은 다소 말수가 적고 무던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시어머니 묘사하는 말에선 꼭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처럼 들렸는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제야 시어머니에 대한 큰며느리의 감정이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잘난 의사 며느리 봤다고 시어머니 쪽에서 불어 유난을 떤 셈이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신혼집에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저희 부부의 2세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30대 중반이 넘어 결혼한 저희였으니 가급적 아이를 빨리 생겼으면 하고 바라긴 했지만 예상보다 더 일찍 찾아와준 아이 덕분에 양가 부모님들 모두 기뻐하셨어요. 특히나 시어머님 벌써부터 저희 아이 봐주시겠다고 난리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님 지금 시영이도 봐주고 계신데 어머님 연세에 힘드셔서 아이들 동시에 보는 거 안 돼요. 저희 벌써 아이 봐주실 분도 다 소개해놨고요. 저희 아이 때문에 어머님 고생하시는 일 없게 할 테니까 아무 염려 마세요. 그래도 애들은 집안 어른 손에 커야 되는데 남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 득달같이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모르게 주춤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첫인상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 할 도리 안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특히나 주변 사람들에게 씀씀이 인색하게 하지 않은 편이기도 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쓸 때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예 쓰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 챙겨드린 것이 적지 않다 보니 그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욕심이 더 커진 모양이었어요. 원래 사람이 모르면 몰랐어도 한번 무력에 눈뜨기 시작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긴 힘든 법인지라 시어머니 자꾸 저렇게 나오시는 게 부담스럽긴 해도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이왕이면 큰아들 내외에게 그랬듯이 그저 저희 아이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만 해주시는 말씀이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애초부터 시어머니께 형님과 동일한 대접받길 기대하지 않은 저였기에 뭐 딱히 상처를 받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 봐주실 분을 진작부터 섭외했다는 것도 거짓말은 아니었고요. 믿을 만한 지인 통해 이 분야에 믿을 만한 전문가를 미리 알아뒀는데 그런 전문 인력 두고 굳이 시어머니께 아이 맡길 생각이 없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아이 한번 맡기고 그 대가로 계산기를 두드릴 시어머니 생각하니까 여러모로 속 시끄러운 일 없이 걱정할 일 없는 분께 아이 맡기고 싶기도 했고요. 아이 태어나고 나서 몇 번 시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저희 집에 쳐들어오신 적이 있긴 했어요. 아이 봐주시는 분이 아이를 맡아 돌봐주고 계신데 오늘은 내가 볼 수 있다고 고집을 피워 돌려보내신 적까지 있었죠. 남편이나 처음에 그 일 당하고 기함을 했습니다. 고급 인력인 만큼 시간당 페이도 당연히 셀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분 하루 1급을 통째로 날리고 저희 애 봐주시겠다고 저리 고집을 피우시다니. 그것도 정기적으로 쭉 계속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꼭 당신 뭔가 아쉬운 것 있고 필요한 것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저러시니 저희 부부 입장에선 환장을 누르셨어요. 시어머니 혼자 찾아오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 잘 말씀드려서 아이 얼굴만 잠깐 보여드리고 보내드리던가 했을 텐데 꼭 시조카인 어린 시영이까지 들쳐업고 오셔서 저러시니 저희 부부도 저희 부부지만 형님 부부도 그 상황이 달갑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형님네서야 자기들이 아쉬워서 시어머니께 아이 맡기고 있는 입장이니 그런 일로 입대기 쉽지 않을 거고 그저 저만 답답한 일이었죠. 절 대하는 태도가 돌변한 이후로 제 앞에서 고졸이니 뭐니 제 학력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일이 다시 생기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두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다른 부분까지 완벽하게 감추진 못하시는 시어머니셨어요. 당신 딴은 얻어먹을 것이 많은 둘째 며느리 눈치를 나름대로 보신다고 하시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집안에 의사는 꼭 있어야겠더라. 우리 큰애만 봐도 온몸의 건강 체크 다 해주지.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이냐. 이 나이 먹어서 이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 일밖에 안 남았는데 집안에 의사 있으니까 참 든든하기도 하고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된다니까. 시어머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일에서 사람이 배워야 한다니까 였습니다. 그렇게 배움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 정작 자신은 뭔가 더 배울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지만 그 문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사실 시어머니 하시는 발언에도 허점이 많았어요. 일단 저희 형님은 안과 전문이시거든요. 처음엔 실상을 잘 모를 때 형님이 거의 시어머니 주치의라도 된다는 듯이 전신의 건강 체크를 해드린다는 말에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애초에 안과 의사인 형님이 무슨 수로 시어머니의 전신 건강 체크를 정밀하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형님이 의사이시니까 본과 시절에 공통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을 테니 아주 그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세상 어떤 의사가 맨눈으로 사람 전신 건강 체크를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보니 의사인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더 붙여서 한마디씩 물어보는 것에 형님이 담담하게 대답하는 걸 대단한 건강관리라도 해주는 것처럼 자랑스레 말하는 걸 알았을 땐 그만 어이가 없더라고요. 의사인 큰며느리를 올려치다 못해 이런 자잘한 부분까지 자랑거리로 삼는 게 이젠 신기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정작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자신을 우러러보는 듯한 눈빛을 하는 걸 보고 형님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전 저대로 금전적으로 기대하시는 바가 많아 그게 곤란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형님은 형님대로 잘 배운 의사 며느리라고 시어머니 나름대로 대접한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형님도 나름대로 더 사랑받는 며느리로서의 고충이 없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쯤 시어머니가 평생 따지 않던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남편에게 듣기론 운전 같은 거 무섭다며 시아버지가 그렇게 따두라고 해도 손사래를 치셨다고 하던데 무슨 바람이 부셨는지 3번이나 떨어진 끝에 겨우 합격해 운전면허증을 받아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시어머니셨죠. 내가 평생 멋들어진 차 타고 강변 드라이브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남편이란 사람은 그런 낭만이라고 모르는 사람이니 어쩌겠어. 내 손으로 하는 수밖에. 강변에서 멋들어지게 드라이브 할 차를 누구에게 받고 싶은진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야 귀여운 수준이었죠. 왜 그렇게 저희의 보지 못해 안달이 나셨나 싶었더니 다가오는 당신 생신 선물로 차를 받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솔직히 과하다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저렇게까지 갖고 싶다고 온몸으로 티를 내시는데 솔직히 제가 그거 못해드릴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시는 대로 한번 제대로 된 큰 거 해드리고 나면 저렇게 제 눈치 보면서 서로 불편할 만한 상황 좀 덜 만드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모님한텐 이미 예전에 각각 외제차 한 대씩 뽑아드리기도 했으니 시부모님도 부모라고 못해드릴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게 뭐냐? 벤찬이야? 어머님 생신 선물이에요. 저희 시우 낳고 어머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도 하셨고 시영이 돌본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가끔은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날씨 좋은 날 이 차 타고 강변에 드라이브도 가시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둘째 네 덕에 태어나서 이런 꿈에서조차 꿔보지 못한 호사를 다 누려보고 내가 복이 많다. 내가 복이 많아. 그렇게 눈물까지 찍어내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조금 과하다 생각하긴 했지만 차 뽑아드린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명백하게 바라시는 게 있어 제게 그리 신호를 보내셔 놓고
꿈에도 꿔보지 못했다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만 말이에요. 일부러 벤츠를 고른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벤츠보다 좋은 차야 고르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지만 그래도 어른들한텐 벤츠만한 자랑거리가 없더라고요. 인지도 면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이야 벤츠라고 하면 우와 하시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차 뽑아들인 바로 그날 저녁에 지인분께 전화 걸어 신나게 둘째 며느리가 사준 벤츠 자랑을 늘어놓는 시어머니셨어요. 그날 낮에 벤츠 시승식 한다고 시댁에 들렀다. 다음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서류 깜빡하고 오는 바람에 저녁 늦게 잠깐 시댁에 들렀는데 시아버지가 현관문 따주시는 것도 모를 정도로 자랑이 늘어진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래. 걔가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워낙 잘 벌잖아. 덕분에 내가 그냥 벤츠도 타본다. 예. 아이고, 그럼 좋지, 좋아. 그간 시어머니께 조금 껄끄러운 감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좋아하시니 사들인 사람 보람이 느껴졌죠. 그때였습니다. 에이그, 그렇다고 해서 어디 큰 며느리 따라갈 수 있겠니? 걔는 그래봤자 고졸인데 아무리 돈 잘 번다고 해도 우리 정우랑 비교하면 훨씬 못 미치지. 그래도 사람이 대학은 나와야 어디 가서 행세라도 할 텐데. 차 받은 것도 뭐 지금이야 잠깐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의사인 우리 첫째 며느리 반도 못 따라가지. 이건 또 무슨 소리랍니까? 제 앞에선 콩고물 떨어질 거 기대하면서 고졸이니 뭐니 하는 소리 쏙 들어가더니 제 뒤에선 이런 식으로 뒷담을 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벤츠까지 갖다 바치는 며느리를 말이에요. 옆에서 흐뭇하게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 안색까지 대번에 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길로 시어머니한테 따로 인사도 드리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부하가 치밀어서 더는 그 자리에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쓴 돈만 해도 얼만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합니까? 이 돈 쓰고 이런 말 듣는 게 말이 돼요? 제가 뭐 의사인 첫째 며느리보다 저 더 예뻐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호구 노릇까지 하면서 왜 의사 며느리 반절도 못 되는 취급을 받아야 한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그 큰 돈 쓰지도 않았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수지타산 맞지 않는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평소 친분이 있던 중고차 딜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벤츠 뽑은 지 얼마 됐다고 내 차를 왜 중고로 넘겨? 벌써 차 가지러 온 모양이네요. 빠르기도 해라. 너 정말로 네가 그랬어? 사람이 줬던 거 뺏는 경우가 어디 있니? 아니, 벤츠를 사들여 봤자 의사 며느리 절반 취급도 못 받는데 그런 취급 받으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벤츠까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취급 당할 바에야 중고로라도 반납하는 게 제 입장에선 이득이다 싶어서 그랬는데. 뭐야? 당신 입에서 나온 부끄러운 소리 고스란히 돌려주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 안색이 허옇게 떴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벤츠만 중고로 반납한 것 같아요? 저 그 벤츠 반납하면서 어머니 며느리 노릇도 반납했어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고졸이라 성에 차지도 않는 며느리와 어떻게든 뜯어 먹어보려고 성매에도 안 맞는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그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어머니 며느리 노릇할 생각 없기도 하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어머니 며느리 노릇 반납하는 게 서로 속편하고 낫지 않겠어요? 저도 앞으로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하면서 살 테니까 어머니도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아니 그게... 제 폭탄 선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옆에서 시아버지가 두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영문도 모르고 제 손에 이끌려 왔다가 제 마누라가 모친한테 벤츠까지 생일 선물로 사줘놓고 어떤 취급을 받게 됐는지 알게 된 남편 역시 안색이 싹 바뀌어버렸고요. 어머니, 지금 이 사람한테 생신 선물로 벤츠까지 뜯어가 놓고 그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퍼주는 며느리 따로 있고 물주 삼아 뜯어먹는 며느리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한테 그런 취급을 받아요? 어머니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모친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아들의 분노와 그런 아내의 행태에 당신이 더 수치스러워하는 시아버지, 그리고 당신 며느리 자리 반납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한 저까지 진퇴양난 사면초가가 된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내가 뭐 얘 들으라고 그런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없는 데서야 무슨 말을 못해. 궁지에 몰리다 못해 도로 저를 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끝까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마시네요. 어머니, 원래 세상 이치라는 게 그런 법이에요. 어머니 사들인 그 차가 얼마 하는 차인지는 알고 계세요? 세상에 그 큰 돈을 어머니한테 덥석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머니 나가서 그 돈 벌려고 하면 남은 평생 다 쏟아부어도 어려울 텐데 그런 며느리한테 그런 거 받아먹으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그 정도 정성도 쏟아붓지 않으실 작정이셨어요? 세상에. 어머니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세상에 공짜 없는 법이에요. 연기하려면 끝까지 완벽하게 하셨어야죠. 그 정도 노력도 없이 벤츠씩이나 받아 챙길 속셈이었어요? 양심은 있으셔야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어떤 차인데, 내 평생 꿈이었는데. 그만두지 못해. 자식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정우야, 네 차한테 더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이만 세아가 데리고 오늘 돌아가거라. 내 차 아직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가긴 어딜 가. 내 차 도로 내놔. 내 차 돌려줘. 어떻게든 사태 수습해보려는 시아버지 노력에 무색하게 마치 5살짜리 어린애라도 된 것처럼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생떼를 부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꼴 보고 있자니 참 기가 차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제 옆에 두 남자 얼굴이 벌게지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보여서 쳐다보고 있기가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진짜 그만 좀 해요. 자식을 어디까지 창피하게 만들 셈이야. 답지 않게 소리를 빽 지른 남편도 그런 모친 행패에 질릴 대로 질린 기색이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희 부부 시댁 나서기까지 아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가 인연 끊자는 말에도 지나간 벤츠가 아쉬워서 정신줄을 놓은 시어머니 꼴을 보고 역시 제대로 된 되갚음은 이쪽이었구나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진짜 당신 별꼴 다 보게 만든다. 내가 당신더러 부모님 집 같이 오자 소리 다신 안 할게. 당장 나부터도 가기 싫은데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당신더러 우리 어머니 며느리 노릇하라는 소리를 하겠어. 남편의 합의까지 떨어졌으니 제가 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그걸로 시어머니의 꿈이라던 벤츠도 안녕, 돈만 잘 버는 고졸 며느리와도 안녕하게 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벤츠 얘기만 나오려고 치면 눈물바람부터 한다는 시어머니니 그분 정신 차릴 날은 유언하다 싶었어요. 저야 그 꼴 더는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되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었고요. 사람이 욕심을 부려도 눈치껏 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지간해야 저도 못 본 척 넘어가죠.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하게 굴었던 거 아니죠. 세상 어느 누가 저 거금 쓰고 저런 푸대접 받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도 이런 제 마음 헤아려 주셔서 제 편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얘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전 어렸을 적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현장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해 생을 마감하셨죠. 가슴 아픈 비극이었습니다. 그 후로 엄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셨고요. 그렇게나 자긴 남자 생긴 거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더니만 결국 말뿐이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어린 자식을 두고 집을 영영 나가버린 며느리의 만행 앞에서 친할머니께서는 눈물 섞인 한숨을 토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제 손을 꼭 붙드신 채였죠. 그 손에 이끌려간 전 그 뒤로 친할머니의 댁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저에게 외가라는 선택지는 없었어요. 외가에 가지고 있던 기억이라곤 희미하게 남은 7살 때의 일 하나뿐이었거든요. 학교로 입학하기 직전이었고 엄마와 함께 외가에 갔었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좋게 말하자면 정감이 넘치는 동네에 길을 지났던 기억입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약간은 달동네 같은 곳이었고요. 대문이 어땠는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녹이 슬어 있었을 겁니다.
문도 안 잠겨 있던 대문을 넘어갔고 얼마 안 지나서 엄마가 외할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 그 방향을 외할아버지께 바꾸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하늘에서 아버지 저주하고 계실 거예요. 바람나서 조강지쳐 버리시고 새 여자 끼고서 이렇게 사니까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100세까지 사실 것 같으시냐고요? 잔말 말고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버려. 목에 핏대를 세우신 채로 외할아버지께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팔을 휘두르며 당장 꺼질 것을 종용하셨는데 그 순간 저를 딱 발견하시곤 움찔하셨어요. 그제서야 제가 눈에 들어오신 것이었죠. 복잡 미묘한 눈빛으로 절 보시던 외할아버지께서 가다가 먹으라고 하시면서 작은 주전부리를 제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아마 쌀과자라든지 그런 종류였을 거예요. 소득도 없이 외가를 나와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던 길에 엄마가 제 손을 노려보셨습니다. 너 그거 일이네. 갖다 버리게. 싫어요. 이거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먹을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울먹이면서까지 주전부리를 지켰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싫다고 거절을 하면서 전 그걸 품에 꼭 끌어안은 채로 갔어요. 엄만 기가 막히다는 한숨을 연신 토해내셨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 빌어먹을 세상 같으니라고. 넌 또 왜 딸로 태어나서 지랄이야, 응? 차라리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 기분이라도 좀 낫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전 서러워져서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외가에 들렀던 순간부터 느꼈던 무서운 기분이 억눌려 있다가 서러움을 만나 폭발한 모양이었죠. 그만 좀 울어. 시끄러우니까.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 줄 알아? 그딴 건 없어. 세상은 징글징글하게 불공평하니까 너 따위가 운다고 해서 풀릴 일이라는 건 없는 거야. 알았어? 그때 억지로 울음을 멈추느라 전 딸꾹질을 한참이나 해야 했어요. 좀 더 크고 나서 생각하게 된 것인데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법칙은 엄마의 인생에서 등장했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 당신이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외간 이런 사정으로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친가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집안의 첫째 장남이 자전거 사고를 크게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됐죠. 계속 치료가 필요했고요. 돈을 벌러 다니던 길에 그렇게 사고를 당했던 것이라 모두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첫째가 그렇게 열심히였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친할아버지께서 몹시 편찮으셨기 때문입니다. 약값을 대기 위해서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쉬지 않으며 일을 다녔던 거예요. 당시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됐다고 자책을 하셨던 친할아버지께선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했던 또 다른 이유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함이었는데요. 미래를 약속했던 여자친구는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된 첫째를 지켜보다가 배신을 하고 떠났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배신이라는 인사만 남긴 채 떠났던 여자친구가 불과 몇 달 만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로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을 접한 첫째는 스스로의 처지를 미친 듯이 비관하게 됐죠. 가족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심정을 밝히는 유서를 남기고서 5층 건물의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첫째는 그걸로 즉시 세상을 떠나지 않았고 빈사 상태로 병원에서 2달을 넘게 있었습니다. 그게 다 쌓여가는 병원비가 됐고요. 3달을 채우기 전에 병원에서 첫째의 심장이 멈췄어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충격을 극심하게 받으셨던 친할아버지께선 쇠약해지셔서 1달 뒤에 돌아가셨고요. 둘째인 딸은 집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묵묵했던 성격의 둘째가 집에 연락하는 일은 잦지 않았어요. 하지만 꼬박꼬박 돈을 붙이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도 없이 일만 했고 집안의 빚을 갚는 것에만 사력을 다한 둘째였지만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자잘한 오해가 쌓여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장남이 모두 그렇게 떠난 상황에서 친할머니께선 당시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셨거든요. 그 원망의 화살은 애꿎은 둘째에게 향했습니다. 너만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사는구나. 나도 너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소원이었겠다. 엄마 말씀을 왜 또 그렇게 해요? 기껏 연락해서 하신단 말씀이 그런 건가요?
너 말 잘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집엔 오지도 않고 넌 네 엄마가 걱정도 안 되고 동생도 안 보고 싶고 그런 거지? 너만 혼자 자유롭고 느긋하게 살면 끝이지? 너 정말 좋겠다.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참을 만큼 참아온 거라고요. 네가 뭐를 참아? 참을 일이 뭐가 있어? 네가 나보다 힘이 들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닌지 맞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한 번도 안부 물어보신 적도 없으시면서 대체 어떻게 아시냐고요? 맨날 저한테 힘들다는 소리만 하시고 굳은 소리만 해주시면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가 어떻게 아시냐고요? 아, 나 기 안 먹었다. 네가 소리 안 질러도 다 들려. 그래, 너 정말 잘났구나. 지 혼자 잘났다고 소리를 바락바락. 아,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괜히 마음에도 없으면서 나한테 효심 지극한 척 하지 말고. 그런 거 난 바라지도 않으니까.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제 저 혼자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엄마의 말로 괜히 저 찾지 마세요. 그럴 일 없어, 이거사. 이 못된 것. 가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인 것이 한순간에 감정이 상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감정이 상하기 이전에 쌓여왔던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묵묵하게 희생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왔던 둘째가 연락을 끊고 살게 됐습니다. 남은 건 셋째인 막내 아들 뿐이었네요. 셋째가 장가를 들어서 자식도 보자 친할머니께서는 이제 됐다고 하시며 자신도 과거의 아픔을 뒤로 한 채 의연하게 살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에 멍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멍이 안 보이도록 그 위로 천을 살포시 덮어둔 채 용기를 내어 밝게 살아보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은 셋째 아들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명을 달리한 셋째의 비극에 친할머니께서는 쓰러지셨어요. 더 이상 사는 낙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집을 나갔거든요. 손녀를 남겨둔 채로 말입니다. 결혼했을 때 그리고 셋째의 장례 때나 봤던 둘째 딸에게 친할머니께선 차마 도움을 청하실 수가 없었어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마냥 둘째와의 사이는 회복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친할머니께선 결심을 하셨죠. 아직 어린 손녀를 직접 키우시기로 말입니다. 농담하는 식으로 내가 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난 너 하나 보고서 사는 거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죽고서 여태 사는 거야. 네가 없었으면 내가 굳이 더 살 이유가 없지. 자주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친할머니 덕분에 전 부족함 없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자라날 수 있었어요. 사춘기 시절도 저만 바라보고 사시는 친할머니를 생각하며 진통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어여쁜 외모는 아니었죠. 키가 좀 늦게 자란 편이라 고등학생 때 마저 커서 망정이지 이전까진 왜소했답니다. 피부는 조금 까무잡잡했고 치열도 아주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났다면 못난 아이였네요. 그런데도 친할머니께선 절 향해 이쁜 강아지 이렇게 불러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전 학교에서 친구들이 장난을 치면서 저를 향해 못생긴 게 이렇게 외쳐도 진심으로 상처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나 봐요. 그런 저의 태도 때문인지 친구들이 꽤 주변에 있는 편이었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친할머니께서는 항상 정성스레 제 옷을 손빨래 해주시면서 오염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시느라 밝은 곳 아래 가서 옷을 자세히 살펴보시곤 했습니다. 심지어 양말까지 그렇게 보셨어요. 구멍이 작게 난 즉시 실과 바늘을 챙기셨고요. 가방도 솔로 빡빡 문질러서 닦아주셨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돼. 안 그러면 부모 없는 애라고 사람들이 흉본다. 그 마음을 알았기에 전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 없이 친할머니의 손에 자라며 공부를 한 아이가 명문대학교를 턱턱 합격할 수 있었다면 참 멋졌을 텐데요. 그런 일은 뉴스에서나 훈훈한 소식으로 소개가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공부로 두각을 나타내는 일은 없었죠. 그러나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서 인지도가 좋은 편이었던 전문대에 입학을 해냈고 그것도 일부 장학금 지원을 받았어요. 친할머니께선 제가 자랑스럽다고 해주셨죠.
우리 손녀, 이쁜 강아지가 대학을 다 들어가고 대견스럽다, 장하다, 장해. 이 할미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건만 이렇게 잘 커줬어. 네가 어느덧 20살 성인이라니 세월 한 번 빠르다. 이래서 세월이라는 걸 두고 쏜살같이 흘러간다고 하는 모양이야.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전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나 나왔을지 모를 일이에요. 간신히 고등학교 나왔어도 바로 돈 벌기 위해서 공장이나 들어갔겠죠. 에이그,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이렇게 똑똑하고 성격도 좋은데 무슨 놈의 공장이야. 똑똑하지 않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만 가는 게 공장은 아니었지만 절 그저 대견스레 바라보고 싶으신 친할머니의 마음을 느끼며 전 웃음으로 수긍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저와는 달리 수심이 깊어 보이시는 친할머니의 기색을 제가 찰나히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따금 그런 표정을 보이시며 허공을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시던 모습을 전 여태까지 수차례 목격해온 바였죠. 전 처음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신 분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저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직감적으로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여전히 고모하고는 연락 안 하세요? 그 얘긴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제 생각이지만 고모는 할머니하고 다시 연락도 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걔가 먼저 날 찾아와야지. 그런데 소식도 없잖냐. 어쩌면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길. 고모는 그 딱 한 번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걸지도 몰라요. 넌 난데없이 여태 안 하던 소리를 왜 지금 꺼내는 거야? 네 고모 얘기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대학생이 돼서 그런가 봐요. 이제 성인이잖아요. 2주만 지나면 대학교 생활 시작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전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일상을 지내야 될 거고, 분명히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거고, 정신없이 바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할머니는 안 계시잖아요. 할머니 외로우실까봐 전 그게 신경 쓰여요. 그리고 말씀 안 하셨지만 저 알아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내내 고모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제 말이 맞죠? 글쎄다. 아유, 나도 모르는 내 속을 넌 어찌 그리 잘한다고 한다니. 그 참 신기하네. 하지만 나하고 잘 풀고서 지내볼 생각이 있다면 그쪽에서 행동을 잘해야지. 이제 다 늙어서 얼굴에도 주름이 자글자글한 내가 움직이랴? 내 손도 이것 좀 봐라. 처녀적에 곱고 부드러웠던 손도 이제는 거칠고 주름만 보이지. 이런 마당인데 내가 어찌 먼저 손을 내밀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치만요, 할머니. 아까부터 고모를 안 보고 싶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그건 이제 하나 남은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치만 그 배응망덕한 자식 쪽에서도 나를 보고 싶어 할지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고모는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가 먼저 다가와 주시는 걸 기다리실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이면 돼요. 넌 네 고모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나도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심정이라서 그래요. 할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실 만한 얘기라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무슨 얘긴데 그러냐? 괜찮으니까 말을 해봐라.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엄마가 인사말만 달랑 적은 편지 놓고 가셔도 좋으니까 저한테 먼저 소식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 버리고 가신 분이라는 거 알아요. 할머니가 그래서 저희 엄마라면 치를 떠신다는 것도 잘 알고요. 그런데 절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 마냥 이성적으로만 판단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 분명히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신다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 딱 한 번이라도 먼저 절 찾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당연히 제 쪽에서 먼저 두 분 찾아뵙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그냥 두 분이 딱 한 번만 저한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분께 이런저런 외가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부질없는 제 바람이요.
죄송해요. 할머니 앞에서 이런 얘기나 늘어놓고. 그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서 그런 스스로가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혼자 속으로만 눌러놨던 생각들을 입 밖으로 드디어 꺼내놨다는 사실이 한편으론 절 개운하고도 후련하게 만들더라고요. 전 왠지 혼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할머니께선 착잡한 표정을 지으셨을 뿐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고민을 하던 전 친할머니와 오래 알고 지내신 동네 분들을 찾아뵈며 혹시 고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찾아봤습니다. 아, 창수 아저씨네 딸하고 둘이 예전에 친하게 지냈었는데 나이가 같았나 그랬었지. 아마 둘이 아직도 연락하고 지낼걸. 아, 창수 아저씨는 이살 갔지만 사촌이 하나 여기 근처에 살잖아.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 정말요? 네, 그럼 그럴게요. 거기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기대를 하기는 했지만 단서를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여겼는데 의외로 금방 고모가 옛날에 친하게 지내셨다던 분의 연락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 연락을 드리고 제가 고모의 조카임을 밝혔어요. 그러자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고모하고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소와 연락처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그런 방법으로 전 고모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저 혜선인데요. 혹시 절 모르실 수도 있지만 혜선이? 네가 정말 혜선이야? 내 조카 혜선이? 네, 맞아요. 제가 고모 조카 혜선이 맞아요. 어머 세상에, 목소리만 들어도 네가 벌써 다 컸구나. 고등학생이든가?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이제 대학 들어가요. 아, 그랬구나. 벌써 네가 대학에 갈 나이였어. 그런데 나한테 웬 연락이니? 그보다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 그 순간 망설임이 따랐지만 여기까지 일을 벌였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만 친할머니께서 고모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시는데 먼저 연락하는 걸 민망해 하셔서 제가 대신 나서게 됐다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킨다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당시였으니까 고작 20살짜리였으니까 그런 대범함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이니? 할머니가 날 보고 싶어 하신다고? 네, 제가 대학을 집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게 돼서요. 이제 할머니가 혼자 지내실 텐데 그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저도 고모가 다시 할머니하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건강하시니? 어디 특별히 편찮으신 곳은 따로 없고? 잘 지내세요. 그런데 한쪽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거기가 쑤시고 불편하다는 말씀은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무릎 때문에 앉고 일어서는 걸 빨리 못 하세요. 아이고, 예전엔 손목하고 발목이 안 좋다고 그렇게 그러시더니. 그래서 내가 관절 관리에 일찍이 신경 쓰셔야 한다고 왠지 심상치가 않다고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릎이 안 좋으시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고모가 보이신 반응에 전 즉시 안심이 됐어요. 저의 지레 짐작에 맞았던 겁니다. 고모는 언제든지 친할머니와 다시 잘 지내보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학에 입학한 첫날 전 대학교 건물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다면서 친할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대학교는 고모가 기다리고 계셨죠. 옆엔 고모부도 계셨는데 눈썰미가 좋으신지 바로 이쪽을 발견하셨고 정중하게 인사를 먼저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마 네가 꾸며낸 짓이야? 이런 괘씸한. 당황하신 친할머니께선 절 바라보셨지만 재빨리 전 한 번만 봐달라며 애교스럽게 간절한 눈빛을 쏘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모가 가까이 다가오셨고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채로 친할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다 내려놓고 진심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전부 제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고작 자존심 하나 때문에 지난 세월 일부러 엄마한테서 등 돌리고 살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그러자 놀랍게도 친할머니께서 제가 부축을 해드리며 끼고 있던 팔짱을 뿌리치시곤 고모에게 한 발짝 다가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너는 잘못 없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남편의 아들 둘까지 다 잃었는데 너 하나 잘 사는 게 솔직히 싫었다. 우리 집은 남자들만 죄다 제명에 못 살고 죽을 팔자였나 싶었어. 너만 팔자를 잘 타고난 것 같아서 그게 싫은 마음에 괜히 너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단다. 내가 못난 엄마였지.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너한테 미안해지더라.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내가 우리 손녀한텐 한없이 잘해주고자 했어. 일찍이 아빠 잃고 엄마도 집 나간 아이라서 마음이 쓰여서 내가 애지중지 위해준 것만은 아니야. 네 생각이 나서 너 키우면서 너한테 못해줬던 게 생각이 나서 딸한테 못해준 거 손녀한테라도 해줘야겠다 싶었던 거다. 위로는 오빠한테 치고 아래로는 남동생한테 치여서 사랑 크게 못 받아봤던 네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든지 모른다. 이런 부모 아래서도 너는 잘 커줬고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였지. 그런 날 진정 몰라줬던 내가 잘못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흐느끼고 말았어요. 그리고 고모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셨습니다. 친할머니와 부둥켜 안고 우셨어요. 고모부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씀하시더군요. 이 사람이 매운 거 먹어서 울 때가 아니면 절대 안 우는 사람입니다. 하도 덤덤하고 강인해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감수성이 풍부해 보일 정도거든요. 사실 저도 어디 가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소리 좀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보다 한 수 위예요. 그런데 장모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고모부의 인상이 듬직했어요. 눈매와 인매가 강해 보였는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느껴졌고요. 여태까지 고모가 하도 완강하셔서 친할머니를 찾아뵐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고모부가 앞으로는 사위 노릇 톡톡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 몰랐던 사실인데 일전에 고모부가 친할머니께 결혼하셨을 때 외에도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난 직후였던 듯 싶습니다. 고모부는 공무원이라고 하셨네요. 고모는 소규모의 생산회사에서 사무일을 하고 계셨고요. 제가 잘 모르고 지냈던 두 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좋았고 친할머니를 떠나서 지내는 것에도 마음이 이젠 놓이게 됐죠. 생각보다 더 정신없이 바빴던 대학 생활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대학 졸업에 딱 맞춰 취업을 하게 됐고 이 시기에 고모가 친할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이젠 전처럼 당신 혼자 지내시기엔 어려워졌거든요. 저에겐 짧은 몇 년이 친할머니의 건강 상태엔 무척 긴 시간이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취직을 한 동네와 친할머니께서 계신 고모 댁은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찾아뵙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하기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종종 연락을 드리고 있었으며 저에겐 새로운 직장 동료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계속해서 허한 이유는 엄마라는 이름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됐어요. 믿기지 않았던 소식, 그건 바로 외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으신 것 같다는 얘기를 저에게 전하신 분은 외할머니셨고요. 혹시 저희 엄마도 이 소식을 아시나요? 아니, 도저히 연락이 닿을 방도가 없더구나. 안타까워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저도 고민에 빠졌는데 외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사실을 고모 내외께도 전했는데 의외로 고모부가 그렇다면 저희 엄마를 한번 찾아봐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땐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었죠. 엄마를 찾으실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는 생각 못했고요. 외할아버지를 뵈러 갔더니 마침 드물게도 정신이 또렷해지신 상태였습니다. 절 보시곤 힘겹게 입을 떼며 물으셨어요. 너 영숙이냐? 아니요, 할아버지 저 혜선이에요. 혜선이가 누구야? 할아버지 손녀요. 손녀라고? 손녀? 네, 할아버지 손녀 혜선이요. 할아버지 딸이 영숙이죠? 그래, 내 딸 영숙이. 저희 엄마세요.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정도는 됐지만 정신이 아주 온전치는 않으셨던 외할아버지께선 제 대답을 듣고 나신 후에 입만 뻐끔뻐끔 하시다가 절 바라보시며 가만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갑자기 눈물이 확 터져나와 혼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마가 간절해졌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죠. 고모부가 연락을 주셨는데 엄마의 연락처를 알아내셨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자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다 엄마에게 알려주셨다네요.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듣기만 하시더니 말씀도 없이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론 전화를 걸어도 안 받으셨다고 하고요. 전 고모부가 알려주신 엄마의 연락처를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허무하게도 엄만 받지 않으셨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던 저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건 몇 시간 후의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오셨어요. 화장까지 곱게 하시고 옷도 꽤 차려 입으신 모습이었죠. 영숙이 왔냐? 네, 아버지. 아버지의 망할 딸년 영숙이 왔어요. 이제 엄마 곁으로 가시려나 보네요. 그런데 엄마 볼 낯은 있으시고요. 오랜만에 뵙는 엄마 모습에 전 얼떨떨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나서셨어요. 이제 너도 알아야지. 뭘요? 그나저나 아주 정정해 보이시네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면 죄짓고 못 산다는 말도 다 옛말인가 봐요. 네 엄마 화병 걸려서 그래서 아파서 죽었다고 넌 알고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야. 바람이 나서 너 버리고 집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놈이 유부남이었던 게지. 온갖 사탕 발린 가머니설에 속았던 거 깨닫고서 수치스러워하던 네 엄마 스스로 목숨 끊었다. 네가 바람난 여자 딸이라고 하면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네가 상처받을까 봐 여태까지 진실 숨겨온 거였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웃기시네. 전부 거짓말이죠? 그렇죠. 아버지 듣고 계세요? 놀라운 사실 앞에서 전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어떻게 그런 전말이 있었던 것인지 믿기지 않는 건 엄마도 마찬가지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께서 고뇌가 가득 담긴 표정을 지으시더니 눈물이 흐르는 눈을 감으시고 한숨을 내쉬는 걸 보며 엄만 당신이 들으신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하필 그때 감기가 심하게 드셨는데 잘 낫지 않아서 입원까지 하셨던 친할머니께선 조문을 오지 못하셨고요. 고모와 고모부는 오셨는데 엄마와 마주치셨을 때 그저 조용한 목례만 오갔습니다. 엄마와 전 따로 자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전 여전히 제 앞에 엄마가 계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은 상태였죠. 외모가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고모부가 능력이 아주 좋으신 분 같다는 말씀으로 얘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셨던 엄만 당신의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알려주셔서 절 놀라게 하셨죠. 알고 보니 재작년에 암투병 중에 한 차례 죽음의 고비도 넘기셨다고 했어요. 그 후로 조심하며 살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셨고요. 일부러 초췌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짙게 화장을 하시고 옷도 신경 써서 입으신 뒤에 등장을 하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천수를 못 누리고 이렇게 가시는 걸 보니까 내가 아픈 게 이제 보니 가족력인 것 같네. 참 분하다. 그런데 엄마의 감춰진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바람도 물려받는 건가 싶어서 이건 참 심란하다. 엄만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을 잇고 계셨어요. 전 그런 엄마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요. 지금이 아니라면 다시는 이렇게 마음껏 제 눈에 담을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혜선아, 넌 내가 싫겠지. 밉겠지. 바람나서 집이나 나간 책임감 없는 엄마니까. 하지만 이미 난 네 아빠하고 사별한 뒤였잖아. 바람이란 오명은 좀 억울하네. 자식 버리고 떠난 죽일년이란 손가락질은 받아도 싸지만. 엄마한테는 엄마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땐 지금보다 더 젊으셨잖아요. 아직 인생이 한창으로 여겨지셨을 테죠. 이해해요.
내내 하늘만 올려다보고 계셨던 엄마가 그제서야 절 바라보셨고 가만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 확실히 나 안 닮았구나. 네 아빠 닮았어. 나 닮았으면 이해심이 그렇게 좋지 못했을 거야. 혜선아, 난 그렇게 오래오래 살진 못할 것 같다. 엄마,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면 안 돼요? 그러고 싶지 않아. 미안해. 대신에 내가 죽으면 쥐뿔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전부 네 앞으로 될 거야. 나 죽으면 그때서야 나 보러 와줬으면 해. 엄마를 다시 만나는 상상을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해봤는 줄 아세요? 만나게 되면 엄마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궁금했는데 겨우 죽으면 보러 오라는 소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혜선이 넌 날 만나면 무슨 말 하고 싶었는데?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었죠. 저 버리고 떠난 엄마의 인생이 행복했는지 그거 여쭤볼 생각이었어요. 저희 대답에 엄마가 울컥하셨는지 입을 틀어 막으셨다가 얼른 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자식 새끼 버리고 떠난 엄마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었겠니? 세상에 그 정도로 정의가 없진 않더라.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결혼 같아. 사람들이 흔히 떠들어대는 대로 결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긴 하더라. 네 아빠 꽤 괜찮은 남자였어. 그러니까 너같이 괜찮은 딸도 내가 얻었지. 혜선아, 지금 너한테 해줄 말이 생겼는데 좋은 놈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가정 꾸려서 거지 같았던 옛 기억들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네 자식에게 네가 좋은 부모가 돼줘. 가정을 꾸리고 사는 제 모습을 엄마가 봐주실 계획은 없는지 여쭙고 싶었지만 이미 돌아올 대답을 알 것만 같아서 전 그때 울음만 삼키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절대 바람 피우는 새끼 만나지 마라. 그 점 네가 알고서 만나진 않았겠지만 바람 피우는 놈인 걸 알고 나면 용서하지 마. 그거 절대로 못 고친다. 우습지만 바람 피우는 유전자를 암만 해도 갖고 태어나는 것만 같은 본인인 내가 하는 소리니까 꼭 새겨 들어.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채로 제 앞에서 당부를 남겨주셨던 엄마를 전 그날 이후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연락을 따로 안 하고 지내셨거든요. 그렇게 하길 원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외할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로 거의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옛날에 부친상을 겪은 것에 이어서 이젠 모친상까지 겪게 됐다며 친할머니께선 제가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배우자와 자식 둘을 앞세우신 친할머니의 저의 슬픔이 비할까 싶어서 전 왠지 조심스럽고 애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만 저에게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재산을 물려주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부모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자식이었다는 점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엄마가 이렇게 가셔서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허무하지만 어차피 계속 같이 산 것도 아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전 인생에서 엄마와 함께 했던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았죠. 태어나고 나서 몇 년간의 일은 너무 어렸으니까 아예 기억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이 세상에 없다면 앞으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잖니. 우리 이쁜이 강아지가 얼마나 애처롭게 됐는지. 할머니, 제가 그렇게 안 되어 보이신다면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아주셔야죠. 제가 지금은 비록 할머니를 자주 뵈면서 지내진 못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할머니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전 위안 받으니까요. 할머니가 저한테 사실 아빠고 엄마기도 해요. 아시죠? 요 기특한 것이 말도 이쁘게 잘하지. 우리 이쁜이 강아지를 대체 어디 복받은 남자가 채워갈까 싶구나. 필시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았을 남자일 거야. 객관적으로 대단한 미인이 못 되건만 친할머니 눈엔 손녀가 제일인 듯 했어요. 절 이렇듯 아껴주시는 친할머니의 존재 덕분에 전 연애를 할 때도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당당했고요.
이런 제가 유쾌한 성격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외향적이고 성격이 참 좋아서 남편이 설마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은 줄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이 중학교 1학년 입학하던 시기에 양친이 이혼을 하셨고요. 부친이 집을 나가셨고 모친과 둘이 쭉 살던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혼자가 됐습니다. 모친이 당신의 인생을 사시겠다고 하면서 남편을 두고 떠나셨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20대 중반쯤 됐을 때 친척의 일로 양친과 다 연락이 되어 만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종종 근황을 주고받으며 살았죠. 참고로 양친 다 각자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자 재혼하신 분들 쪽에서 부모님의 자식인 내 존재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도 두 분을 초대 못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나라고 해서 대단히 이상적인 가정을 지닌 건 아니잖아. 서로 똑같은 셈이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혼식은 그냥 간략하게 해버리는 건 어때? 난 결혼식이 허례허식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간략하게 하겠다면 찬성이야. 결혼식에 60낸 여자들 널렸던데 내가 어떻게 당신처럼 소박하고 개념이 알찬 여자를 만나게 됐을까? 내가 전생에 나를 구했나 봐. 저를 추켜 세워주는 남편의 말에서 친할머니께서 절 칭찬해 주시고 했던 게 떠올랐고 행복한 웃음이 났습니다. 저희끼리 평생을 약속한 채 그 어떤 보여주기식의 행사도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부부가 됐어요. 마음에 드는 위치에 전셋집을 구했죠. 시부모님이 안 계신 셈이나 다름없었으니 제가 시댁 일에 신경 쓸 건 거의 없었고요. 그저 남편과 가장 교류하고 지내는 이모님, 남편의 먼 친척 형 내외 이 정도만 됐습니다. 남편 역시도 처가의 사람들이라곤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 고모 내외 정도만 신경을 쓰고 살면 됐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2달 정도 됐을 때 남편이 불만을 살짝 드러냈어요. 그 정도의 신경이라도 처가에 별로 안 쓰고 살고 싶은 마음을 보였죠. 다른 게 아니라 난 우리 서로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야. 본인은 워낙 다른 가족들에게 신경 쓰고 사는 것이 어색하고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 남편의 뜻에 수긍을 해줬어요. 그래 놓고서 남편이 저한테 우리 이모한테 안부 전화 드렸냐, 왜 먼저 안 드렸냐, 기본도 안 지키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게 황당할 따름이었죠. 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지고 들어갔습니다. 바보 같았지만 그랬어요. 남편하고 갈등 따위 빚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안일도 어느새 다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쾌하고 좋아 보였던 남편의 성격은 밖에서 지인들 만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만 보이게 됐고요. 약속이 자꾸 잡히는 걸 어떻게 그럼? 나도 친구들 있어. 만날 사람 많아. 근데 다 안 만나고 살잖아. 당신하고 결혼했으니까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 싶은 내가 잘못된 거야? 나도 그냥 당신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까? 그랬더니 남편이 했던 소리가 희한했어요. 여잔 집안일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양친의 안 좋은 모습만 보며 자랐기 때문에 가정적인 여자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다며 제가 본인을 맞춰주길 바랐고요. 가정사에 이모저모가 많았던 저였기 때문에 남편을 맞춰줬어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남편의 바람이었습니다. 집안 정리를 하다가 남편이 여자 귀걸이를 사놓은 걸 봤어요. 전 그게 다가오는 결혼 1주년 선물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기념일에 남편은 퇴근길에 샀다면서 장미꽃 한 송이만 내밀었어요. 설마 이게 전부냐고 물으니까 가방에서 머리핀 선물을 꺼내더군요. 그렇다면 귀걸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서 남편이 잘 때 휴대폰을 몰래 봤더니 웬 여자하고 시시덕거리며 문자를 나눈 게 보였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따졌고요. 그냥 친구야. 마음이 잘 맞는 사이일 뿐이야.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끈적거리는 건 전혀 없어. 난 오히려 억울하고 기분이 나쁘네. 왜 내가 의심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취졸당해야 돼?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친한 사람의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는 건 구시대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절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했고요.
남편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게 두고두고 후회로 남았네요.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호흡곤란이 왔고 그 다음에 발작이 찾아와서 하루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손녀의 양말까지 다 챙겨주셨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울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는 저를 향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중요한 출장이 갑자기 잡혀서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걸 놓치면 직장에서 본인은 앞길이 막히는 셈이라고요. 미쳤어? 지금 직장이 문제야?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나한텐 할머니가 부모님이나 다름없다고. 다름이 없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부모님이셨던 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 유난인지 난 모르겠네. 전 남편이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그때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남편과 맞서서 싸울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발 헛소리 집어치우고 장례식에 와서 자리를 지키라는 말만 간신히 남겼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짐을 챙겨 출장을 훌렁 떠나버렸어요. 제 남편이 얼굴을 안 비치는 것에 모두가 의문스러워했고 전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 면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조문을 오신 이모님께서 착잡한 얼굴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걔가 혹시 수상하진 않았니? 여자 있어 보이진 않았고? 사실 최근에 너무 의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망설이던 이모님은 남편의 양친이 이혼을 하셨던 건 바람 때문이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부친이 먼저였고 화가 난 모침이 맞바람을 피우면서 이혼까지 가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전 바람 피우는 기질도 물려받는 것 같다고 하셨던 돌아가신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머리 끝까지 차오른 건 모욕감이었고 수치심이었습니다. 전 고모부께 다가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고모부,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남편이 지금 바람이 나서 아무래도 그 바람난 여자하고 놀러 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겠고요. 고모분 그냥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검찰 수사관이시면 아는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전에 저희 엄마를 단박에 찾아내시는 거 보고 고모부의 능력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감정이 북받쳐서 저도 모르게 말을 막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어른스럽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려던 찰나 고모부가 힘있게 제 어깨를 붙잡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쩐지 출장이 잡혀서 못 왔단 소리 듣고 너무 이상했는데 그렇게 말하던 네 표정 너무 안 좋아서 안 그래도 너한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그럴 참이었다. 혜선아, 이 고모부만 믿어.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내가 사위 노릇을 제대로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고 죄책감이 들었는데 내 능력껏 너를 도와서 만회해야겠다. 결의에 찬 고모부의 눈빛을 보고 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우선 전 친할머니의 장례식에 불참한 남편에게 화가 났다는 명목으로 입을 다물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젠 제 안에서 너무나도 역겨워진 남편과 부딪히는 걸 피했습니다. 웃긴 점은 남편이 저에게 먼저 용서를 빌고 숙이기는커녕 코웃음을 치며 본인도 집에서 절 무시했다는 점이에요. 본인 딴엔 저와 기싸움을 벌인 것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고모부가 저에게 놀라운 자료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친할머니의 장례식 당일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기차를 타고 부산에 놀러 갔다는 증거가 왕복 기차표와 부산의 콘도 결제 내역으로 남아 있었어요. 직장엔 장례식을 핑계로 그때 휴가를 썼었고요. 정말 황당한 건 부산에 놀러 간 그 상간녀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생 아들도 하나 있었고요. 자기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상간녀가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미혼남이라고 완전히 속아서 결혼할 생각까지 하면서 예식장 알아보고 여기저기 웨딩 상담을 받고 다녔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 상간녀가 바로 남편에게서 목걸이를 받은 주인공이었죠. 설마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다니. 고모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런 쓰레기 때문에 울기엔 제 눈물이 아까웠죠. 이 모든 걸 단 며칠 만에 알아와 주신 고모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 남편과 빠른 이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몰래 수집했다고 남편에게 알릴 필요도 없었어요. 유부녀 상간녀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익명으로 그 증거를 보냈거든요. 그러자 그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이 배신감에 활활 타올라서 상간녀와 제 남편 모두 박살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당신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은 바람이었어? 어떻게 사람이 이래? 당장 이혼해. 그리고 날 배신하고 바람 피운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전 그때 바람을 알아차렸던 척을 했고 남편이 울부짖으면서 거의 혼절을 할 기세였어요. 스릴 넘치게 양쪽으로 바람을 피우며 절 기만하며 그렇게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당했고 소송당했고 돈도 다 뜯겨서 그야말로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런 주제에 또 누군가를 기만하고 기생을 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미혼남인 줄 알았던 그 상간녀 말이에요. 내가 지난 몇 달간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잠시 너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널 위한 선택이었어. 하지만 이젠 다 해결됐고 너한테만 올인하고 싶어. 이런 날 다시 받아준다면 나 앞으로 널 위해서만 살게. 입에 발린 개소리를 짓거렸고 목걸이의 주인공이었던 그 상간녀와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각종 대출이라도 낀 모양이었죠. 준비가 차곡차곡 될 때까지 일부러 전 기다렸다가 그 상간녀에게 남편의 과거 행적이 담긴 자료를 몰래 보냈어요. 양다리 바람을 피웠고 이혼을 당했고 소송으로 알거지가 됐다는 것까지 모든 걸 알게 된 그 상간녀가 분노를 터뜨리며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이젠 낙동강 오리알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한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은 세상을 저주하며 맨날 술만 찾더니 점점 방구석 폐인이 되어갔어요. 월세가 밀려가는 집에서 그 인간이 그러고 사는 동안 전 활기찬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고모댁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간 뒤였고 전보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며 활력이 넘치는 시간들을 보냈답니다.